27. 바자로프의 늙은 부모는 아들의 귀향을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갑작스레 아들이 돌아오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리나 블라시예브나가 어찌나 집안을 뛰어다녔던지 바실리 이바니치가 그녀를 자고새에 비유했을 정도였다. 그녀의 짤막한 블라우스 옷자락은 실제로 새를 연상시켰다. 바실리 자신은 호박으로 만든 긴 담뱃대를 비스듬히 물고서 손가락으로 목을 잡고 머리를 빙글빙글 돌렸다. 마치 목이 튼튼히 붙어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 같았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커다란 입을 벌리고 소리내어 끌끌 웃곤 했다. 아버지, 저는 6주 동안 여기 머무를 생각입니다. 바자로프 아버지에게 말했다.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너가 내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방해하지 않겠다. 바실리 이바니치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다. 전처럼 아들에게 자기 서재를 내어주고는 그의 발길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지나친 애정 표현을 하지 못하게 했다. 여보,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처음 에뉴시카가 왔을 때 우리가 약간 성가시게 굴었으니 이번에는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하오. 아리나 블라시예브나는 남편의 말을 따라서나 이로 인한 이득은 별로 없었다. 그제는 아들을 식사 때만 볼 수 있었는데 아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에뉴셴카, 그는 이렇게 말을 꺼내곤 했지만 아들이 돌아보기도 전에 손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면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라고 하면 더듬거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바실리 이바니시 쪽으로 가서 손으로 뺨을 개고 말하곤 했다. 여보, 에누샤가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어 할까요? 양배추 수프일까요? 야채 수프일까요? 왜 당신이 직접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어? 귀찮아 할까 봐요. 그러나 바자로프는 곧 자기 스스로 서재에 틀어박힌 생활을 그만두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갑자기 사라지고 우울한 권태와 막연한 불안이 찾아왔던 것이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이상한 피로감이 나타났고 심지어 의연하고 씩씩했던 걸음걸이마저 변했다. 그는 혼자 산책하는 걸 그만두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객실에서 차를 마시고 바실리 이바니치와 채소밭을 거닐며 말없이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한 번은 알렉세이 신부의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처음에 이런 변화를 보고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에누사 때문에 괴로워. 그는 슬그머니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 애는 불만스러워하거나 화를 내는 건 아니야. 그런 거라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그 애는 지금 괴로워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어. 이게 무서운 거야. 차라리 나와 당신에게 잔소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늘 입을 다물고 있거든. 몸은 마르고 안색도 아주 좋지 않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노파가 중얼거렸다. 목에 부적 주머니라도 걸어주고 싶지만 그 애는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바실리 이바네치는 몇 번 아주 조심스럽게 바자로프에게 일이며 건강이며 아리카디에 대해 물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바자로프는 마지못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버지가 대화 중에 무언가를 슬쩍 캐물으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화를 내며 말했다. 왜 아버지는 발끝마다 살금살금 걸어다니면서 항상 제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전보다 더 나빠요.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다. 가련한 바실리 이바니치는 서둘러 대답했다.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해도 역시 소용없었다. 한 번은 농노 해방과 진보에 대해 말하고 나서 아들의 공감을 기대했지만 아들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어제 담장 옆을 지나가는데 농구의 아이들이 옛 노래를 부르는 대신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더군요. 참된 시대가 오고 가슴은 사랑을 느낀다. 바로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보라는 거겠죠. 때때로 바자로프는 마을로 가서 여느 때처럼 빈정대던 농군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게, 그는 말했다. 내게 자네의 인생관을 말해보게. 러시아의 모든 힘도 미래도 자네들에게 달려있고 역사의 새 시대도 자네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말들 하잖나. 진짜 언어도 법률도 자네들이 준다더군. 농민은 아무 대답도 않던가 다음과 비슷한 말을 하던가 했다. 물론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부속 건물을 짓느냐 그게 문제인데 자네들의 미르가 도대체 뭔지 설명해 주게. 이 미르는 러시아어로 농민 공동체, 세계,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바자로프는 미로를 농민 공동체와 세계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초기 러시아 신화에 의하면
미르는 3마리 물고기 위에 서 있었다. 미르가 3마리 물고기 위에 서 있느냐는 바자로프의 질문에 농구는 미르가 아니라 땅이 3마리 물고기 위에 서 있다고 재치 있게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네들의 미르가 도대체 뭔지 설명해 주게. 바자로프가 농군의 말을 끊었다. 그건 3마리 물고기 위에 서 있는 바로 그 미르인가? 그거야 나으리. 땅이 3마리 물고기 위에 서 있었죠. 농군은 편안하고 소박하고 선량하게 노래하듯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미르는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나리의 뜻대로 되는 거죠. 나리들은 우리의 어버이니까요. 나리가 엄하실수록 농구는 더 온순해지지요. 이 말을 들은 바자로프는 경멸하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발길을 돌렸다. 농구는 어슬렁어슬렁 자기 집으로 걸어갔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멀리 자기 집 문간에서 침울한 모습으로 농군과 바자로프의 이야기를 보고 있던 중년의 다른 농군이 그 농군에게 물었다. 밀린 소장료 얘기를 하던가? 웬 놈의 밀린 소장료? 바자로프의 이야기에 듣는 농부가 대답했다. 순박하게 노래 부르는 듯한 목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반대로 퉁명스럽고 거친 어투였다. 그저 몇 마디 찌꺼리더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야? 지주야 뻔하지 않나? 지가 뭘 알겠어? 그래, 알 리가 없지. 다른 농군이 대답했다. 그리고 두 농군은 모자를 벗어 흔들고 허리띠를 내리고는 자기들의 일과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 경멸하듯이. 어깨를 으쓱하던 농군들과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줄 안다던 바자로프, 그 자신만만한 바자로프도 농군들이 볼 때는 한낱 광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바자로프는 이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자로프는 마침내 자기의 일을 찾아냈다. 어느 날 바실리 이바니치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농군의 부상당한 팔을 싸매고 있었는데 노인이라 손이 떨려서 붕대를 잘 감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주었고 이때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진료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자로프는 자기가 권고한 치료방법뿐 아니라 즉시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아버지를 비웃었다. 그러나 바자로프의 비웃음은 바실리 이바니치를 조금도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웃음은 아버지를 위로하기까지 했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기름때 묻은 헐렁한 실내복 배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만족스럽게 바자로프의 말을 들었다. 아들의 불순한 은행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버지는 행복해했다. 그는 금깨비 난 이를 다 드러내 보이면서 호인처럼 끌끌 웃어댔다. 심지어 이따금은 평범하거나 무의미한 아들의 불순한 은행을 되뇌기까지 했다. 예컨대 며칠 동안 그는 밑도 끝도 없이 아니 그건 시시한 일이에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지냈다. 아버지가 새벽 예배에 다니는 걸 알고 바자로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고마운 일이야. 우울증이 없어졌어. 그는 아내에게 속삭였다. 그 애가 오늘 날 조롱했는데 정말 놀라웠다니까? 이런 훌륭한 조수가 있다는 사실이 그는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럼 남자 외투를 입고 뾰족한 두건을 쓴 어떤 아낙네에게 굴라르 용액을 넣은 병인지, 굴라르 용액은 일종의 조제약품으로 프랑스 의사 토마스 굴라르 이름을 따서 붙여진 약이라고 하네요. 굴라르 용액을 넣은 병인지 사리풀 연고를 넣은 통인지를 보여주면서 바실리 이바니치가 말했다. 이봐요. 내 아들이 집에 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과학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내 말 알겠소?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에게도 이보다 훌륭한 의사는 없었지. 온몸이 쿡쿡 쑤신다고 하소연하러 왔던 아낙네는 괄로 속에 그러나 온몸이 쿡쿡 쑤신다는 뜻을 그녀 자신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아낙네는 그저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품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아낙의 품속에는 수건에 산 달걀 4개가 들어있었다. 한 번은 바자로프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포목 행상인의 이빨을 뽑아주었다. 평범한 이빨 하나였지만 바실리 이바니치는 그것을 희귀한 물건인 양 보관했다가 알렉세이 신부에게 보여주면서 끝없이 되뇌었다. 이 이빨 뿌리 좀 보세요. 예브게니는 이렇게 힘이 세답니다. 포목 상인이 허공에로 들려 올라갈 정도였어요. 그 애는 떡갈나무라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참 대단하군요. 마침내 알렉세이 신부가 입을 뗐다. 신부는 노인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아들 자랑으로 황홀해하는 이 노인에게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농군 하나가 발진 티푸스에 걸린 동생을 집마차에 실어 바실리 이바니치에게 데려왔다.
이 불행한 환자는 집단 위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검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의식이 없었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좀 더 빨리 의술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나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농부는 동생을 집까지 데려갈 수도 없었다. 동생이 집마차 위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일이 있고 사흘쯤 후에 바자로프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오더니 질산은이 있느냐고 물었다. 있지. 그런데 무엇에 쓰려고? 필요해서요. 상처를 찢어야만 해요. 누구 상처? 제 상처요. 아니, 내 상처라니. 왜 상처가 났어? 무슨 상처인데 어디야? 여기 손가락이에요. 오늘 이웃 마을에 갔다 왔어요. 아시죠? 저번에 그 마을에서 발진 티푸스에 걸린 환자가 하나 왔었잖아요. 그의 시체를 해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해부 실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군의에게 해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러다가 좀 배웠어요. 바실리 이바니치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달려가서 곧장 질산은 한 조각을 가지고 돌아왔다. 바자르프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다. 제발, 바실리 이바니치가 말했다. 내가 하게 해다오. 바자로프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는 정말 실습을 좋아하시네요. 농담하지 마라. 손가락을 보여다오. 상처는 크지 않구나. 아프진 않니? 더 세게 누르세요. 겁내지 마시고. 바실리 이바니치는 동작을 멈추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에브게니. 불에 달고 쇠로 지지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러려면 진작 했어야 했어요. 사실 지금은 질산은도 별 소용이 없어요. 감염되었다면 이미 늦었어요. 뭐? 늦었다니? 바실리 이바니치가 간산히 말했다. 물론이죠. 상처가 난 지 4시간은 더 지난걸요. 군의에게 질산은도 없었다는 말이냐? 없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의사라는 사람이 그런 필수품도 없다니. 그의 수술용 칼을 봤다면 기절초풍하셨을걸요? 바자로프는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과 다음날 종일 바실리 이바니치는 아들 방에 들어가려고 온갖 구실을 갖다 댔다. 상처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가 너무 집요하게 아들의 눈을 바라보고 너무 불안하게 아들을 관찰했기 때문에 바자로프는 참지 못하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약속했다. 남편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아리나 블라시에브나는 왜 자지 않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남편을 성가시게 했다. 이틀 동안을 그는 꾹 참고 지냈다. 몰래 훔쳐보는 아들의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점심 식사 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바자로프는 눈을 내리깔고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음식도 건드리지 않았다. 왜 먹지 않니, 예브게니? 아버지는 일부러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다. 음식이 맛있게 된 것 같은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어? 머리는 어떠냐? 그는 겁먹은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다. 아프냐? 아파요. 아프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아리나 블라시에버나는 등을 펴고 귀를 바싹 기울였다. 제발 화내지 마라, 예브게니. 바실리 이바니치가 말을 이었다. 내가 너의 맥을 짚어보도록 해다오. 바자로프는 엉거주춤 일어났다. 맥을 짚을 것도 없어요. 열이 있어요. 오한도 나니? 오한도 나요. 가서 누울게요. 보리수 차나 보내주세요. 아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너의 기침 소리가 들렸구나. 아리사 블라시 에버나가 말했다. 감기에 걸렸어요. 바자로프가 이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갔다. 아리나 블라시 에버나는 바로 보리수 꽃으로 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바실리 이바니치는 옆방으로 들어가서 말없이 자기 머리를 움켜쥐었다. 바자로프는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밤새 위태로운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자정이 넘어서 간신히 눈을 뜬 그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램프 불빛을 받으며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자 나가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따라서나 금방 까치발을 하고 돌아와서는 어쩔 수 없이 찬장 문 뒤에서 몸을 반쯤 가린 채 아들을 지켜보았다. 아리나 블라시에버나도 역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서재의 문을 살짝 열어놓은 뒤 가까이 다가가서 애니우스의 숨소리가 어떤지 들어보기도 하고 바실리 이바니치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녀는 꼼짝하지 않는 남편의 굽은 등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놓였다. 다음날 아침
바자로프는 일어나려다가 머리가 빙빙 돌고 코피가 나서 다시 눕고 말았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말없이 아들을 간병했다. 아리나 블레시에브나가 아들 방으로 들어와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바자로프는 훨씬 좋아졌다고 말하고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아내를 향해 두 손을 내주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문 채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모두 풀죽은 얼굴을 했다. 집안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다. 마당에서 요란스럽게 우러대는 수탉은 마을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왜 그런 대우를 받는지 알지 못했다. 바자로프는 벽만 바라보고 계속 누워있었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들을 피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저 다시 안락의자에 죽은 듯이 앉아서 이따금 손가락만 딱딱 꺾었다. 노인은 잠깐씩 정원으로 나와 형용할 수 없는 충격으로 장성이 되어버린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놀란 표정은 그의 얼굴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의 질문을 피하면서 다시 아들에게로 돌아갔다. 결국 참다 못한 아내가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위협하듯이 발작적으로 말했다.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웬일인지 미소 대신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아침 일찍 의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는 아들이 화를 내지 않도록 이 사실을 아들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바자로프는 갑자기 소파에서 돌아누워 흐릿한 눈길로 아버지를 유심히 보더니 마실 물을 달라고 했다. 바실리 이발리치는 아들에게 물을 먹여주면서 이마를 짚어보았다. 아들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아버지, 바자로프가 쉰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일이 잘못되었어요. 저는 감염되었으니 며칠 후에 장사를 치러야 할 겁니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누군가에게 다리를 걷어차인 듯 비틀거렸다. 여보게니, 그가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다. 넌 감기에 걸린 거야. 그만하세요. 바자로프가 천천히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의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감염의 모든 증상이 있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어디에 감염의 증상이 있단 말이냐, 여보게니? 그럴 리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렇게 말한 바자로프는 셔츠의 소매를 걷어올리더니 팔에 나타난 불길한 붉은 반점들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무서워서 소름이 끼쳤다. 그렇다고 해도 그가 간신히 입을 뗐다. 만약 그것이 감염된 것, 감염 같은 것이라 해도 농혈이에요. 아들이 가르쳐 주었다. 그래, 어떤 유행병 같은 농혈이라니까? 바자로프는 거친 목소리로 똑똑하게 되뇌었다. 혹시 아버지는 자신의 메모장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하거라. 어쨌든 내가 너의 병을 고쳐놓겠다. 아니,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죽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건 정말 우연이에요. 솔직히 말해 기분 나쁜 우연이지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굳센 종교의 힘을 이용해야 하겠군요. 종교의 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바자로프는 다시 물을 조금 마셨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직 제가 머리를 제어할 수 있을 동안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 제 뇌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도 빨간 개들이 제 주위를 뛰어다니며 아버지가 사냥감으로 몇 달을 노리듯이 날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술 취한 사람 같고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여보게니. 너는 아주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좋고요. 아버지는 의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위로하셨는데 저도 저를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급사를 보내주세요. 아르카디 니콜라예비치에게 노인이 말을 받았다. 아르카디 니콜라예비치가 누구죠? 바자로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예, 그 애송이요? 아니요, 그 친구는 그냥 두세요. 그는 지금 갈가마기 무리에 섞여서 놀고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건 헛소리가 아니에요. 오딘 초바에게 안나 세르게 예브나에게 급사를 보내주세요. 이 부근에 그런 여지주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바실리 이바니치는 머리를 끄덕였다. 예브게니 바자로프가 안부를 전하라고 했고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도 전하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마. 그런데 너가 죽는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니? 예보겠니? 너 스스로 생각해봐라. 너가 죽는다면 정이라는 건 어디 있단 말이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급사만 보내세요. 지금 당장 보내겠다. 편지는 내가 직접 써마?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안부만 전해주세요. 그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이제 저는 다시 붉은 개들에게 갈게요. 참 이상해요. 저는 죽음의 생각을 집중하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저 반점 같은 것만 보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바자로프가 다시 힘겹게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서재에서 나와 아내의 침실로 가서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기도해요, 아리나, 기도해. 그는 신음하듯 말했다.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질산 은을 가지고 있지 않다던 그 군의가 도착했다. 그는 환자를 진찰하고 나서 대지요법을 준수하라고 권했고 완치의 가능성에 대해 몇 마디 했다. 나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바자로프는 이렇게 묻더니 갑자기 소파 옆에 있는 무거운 책상 다리를 잡고 흔들어서 그것을 밀어냈다. 힘은 그는 말했다. 힘은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데 죽어야만 하더니 노인이라면 차라리 삶을 저버릴 수도 있을 테지만 나는 그래서 죽음을 부정해봐라. 그러나 죽음이 늘 부정하는 데야 도리가 없지. 거기서 누가 울고 있나요? 잠시 후에 그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세요? 불쌍한 어머니. 이제 그 맛있는 야채 수프를 누구에게 먹이지요? 아버지 바실리 이바니치도 울고 있는 것 같네요. 기독교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스토아 학파 철학자로 되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는 늘 자신이 철학자라고 자랑하셨잖아요. 내가 무슨 철학자냐? 바실리 이바니치는 울부짖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바자로프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병은 외과적인 중독 증상이 흔히 그렇듯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고 남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다. 헛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아. 그는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다. 무슨 쓸데없는 말이야? 그러다가 곧 이런 말도 했다. 여들에서 열을 빼면 얼마지? 바실리 이바니치는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아들의 발을 덮어준 게 고작이었다. 찬 수건으로 감싸줘야 해. 구토제를 주고 배에 겨자도 발라주고 죽은 피를 뽑아주고.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은 의사는 그에게 동의하며 환자에게 레몬수를 먹였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담배를 청하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것, 즉 보드카를 청하기도 했다. 아리나 블라시에브나는 문 옆에 있는 나지막한 벤치에 앉아있다가 이따금 기도를 하러 자리를 뜨곤 했다. 며칠 전에 화장용 거울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깨지는데 그녀는 이것을 불길한 징조라고 줄곧 생각했었다. 암피슈시카조차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을 하지 못했다. 디모페이치는 오딘 초바를 찾아갔다. 그날 밤 바자로프의 병세는 좋지 않았다. 그는 고열에 시달렸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다소 좋아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머리를 빗겨달라고 부탁하고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고 나서 차를 두 모금 마셨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약간 활기를 되찾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되뇌었다. 위기가 왔지만 위기가 지나갔어. 저런 별 생각을 다 하시는군요. 말이란 참 편리해요. 위기란 말을 찾아내어 말하면서 안심하잖아요. 인간이 아직도 말을 믿고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바보라고 부르면 그는 얻어맞지 않아도 슬퍼하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돈을 안 받아도 만족해 하거든요. 예전 바자로프의 불송한 은행을 생각하게 하는 이 짤막한 말이 바실리 이바니치를 감동시켰다. 브라보, 멋진 말이다, 멋진 말이야. 아버지는 손뼉을 치는 신용을 하면서 소리쳤다. 바자로프는 슬프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어떤가요? 바자로프가 말했다. 위기가 지나갔나요? 아니면 위기가 왔나요? 넌 좋아졌어. 그래서 참 기쁘구나. 바실리 이바니치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좋은 일입니다. 기뻐하는 건 언제나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사람을 보내셨나요? 보냈지. 좋아지던 병세는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병의 발작이 다시 시작되었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바자로프의 곁에 앉아있었다.
어떤 특별한 고민거리가 이 노인을 괴롭히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그만두었다. 예브게니,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 아들아, 소중하고 귀여운 내 아들아. 이 특별한 호소가 바자로프의 마음을 움직였다. 바자로프는 약간 고개를 돌리고 자기를 짓누르는 망각의 중압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대답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예브게니, 바실리 이바니치는 말을 이으면서 바자로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바자로프는 눈을 뜨지 못해서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예브게니, 너는 좋아지고 있어. 하나님 덕분에 곧 다 나을 거야. 그러나 이 순간을 이용해 기독교인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나와 너의 어미를 기쁘게 해주지 않겠니?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너무나 괴롭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영원히, 예브게니, 그것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해 보아라.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무언가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것이 두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바자로프가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제가 좋아졌다고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좋아졌어, 예브게니, 좋아졌단다. 그러나 누가 알겠니?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니까 의무를 다하면 아니, 좀 더 기다리겠어요. 바자로프가 말을 가로막았다. 위기가 왔다는 아버지의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제 생각이 틀렸다면 또 어떻습니까? 의식을 잃은 사람도 성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예브게니,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자고 싶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그는 원래대로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손으로 턱을 잡고 손가락을 깨물기 시작했다. 스프링이 달린 마차의 들컹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노인의 귀에 들렸다. 깊은 시골에서 이 소리는 명확하게 울렸다. 바퀴가 점점 더 가까이 굴러왔고 말들이 내는 콧바람 소리가 들렸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벌떡 일어나서 창가로 달려갔다. 네필의 말이 끄는 2인승 포장마차가 그의 집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쁨에 휩싸여 현관 계단으로 달려나갔다. 제복을 입은 하인이 포장마차의 문을 열자 검은 베일을 쓰고 검은 망토를 걸친 부인이 마차에서 내렸다. 저는 오딘 초바라고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예브게니 바실리치는 아직 살아있나요? 당신은 그의 아버님이신가요? 제가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군요. 바실리 이바니치가 외쳤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황급히 자기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 사이에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데리고 온 의사는 천천히 마차에서 내렸다. 독일인 같아 보이는 얼굴에 안경을 낀 짝달마가 남자였다.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예브게는 살아있습니다. 이제 살아날 겁니다. 여보. 하늘에서 천사가 우리 집에 오셨어. 아니 뭐라고요? 노파가 객실에서 뛰어나오며 더듬거렸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현관에 있는 안나 세르게 예브나의 발밑에 쓰러져 미친 여자처럼 그녀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러지 마세요.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러나 아리사 블라시 예브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바실리 이바네치는 그저 천사님 하고 대뇌일 뿐이었다. 도대체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마침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의사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바실리 이바네치는 정신을 차렸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존경하는 동료여. 그는 옛 기억을 더듬어 독일어로 덧붙여 말했다. 독일인은 입을 벌리고 시큰둥하게 웃었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의사를 서재로 데려갔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 오딘 초바가 모시고 온 의사 선생님이다. 그는 몸을 굽혀서 아들의 귓전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도 여기 와 있다. 바자로프는 눈을 번쩍 떴다. 뭐라고 하셨어요? 안나 세르게 예브나 오딘 초바가 이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에 와 있단 말이다. 바자로프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여기 와 있다고요?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게 될 거다 예브게니. 그러나 우선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해. 시도리치. 이것은 군 의사의 이름이었다 되어 있네요. 시도리치가 가버렸기 때문에 이분에게 너의 병력을 모두 설명하고 잠시 상의를 하려고 해. 바자로프는 독일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럼 빨리 이야기하세요.
라틴어로는 말하지 마세요. 나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분도 독일어를 잘하시나 보군요. 바실리 이바니치를 돌아보면서 아스클레피오의 세 제자가 말했다. 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입니다. 나는 가지고 러시아로 말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아, 예, 그렇게 하시죠. 자, 말씀하세요. 상담이 시작되었다. 반 시간이 지나서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바실리 이바니치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떨어왔다. 의사는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바자로프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문가에 멈춰 섰다. 그녀를 응시하는 흐릿한 눈길, 온몸에 보이는 농혈, 죽은 사람 같은 창백한 그의 얼굴이 그녀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차갑고 고통스러운 공포만을 느낄 뿐이었다. 만약 자기가 정말로 바자로프를 사랑했다면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바자로프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 오실 줄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한 일입니다. 당신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다시 만났군요. 안나 세르게 예바나는 참 친절한 분이시구나. 바실리 이바니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자리를 좀 비켜주세요. 안나 세르게 예바나, 허락하시겠죠? 아마 이제 저는 그가 쇠약해진 자기 몸뚱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실리 이바니치는 밖으로 나갔다. 이거 참 고맙습니다. 바자로프가 되뇌었다. 마치 황제 같군요. 황제도 죽어가는 사람을 방문한다잖아요. 예브게니 바실리치, 바라건대. 안나 세르게 예브나, 솔직하게 말합시다.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퀴 밑에 깔렸어요. 그러니 미래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죽음은 오래된 농담이지만 누구에게나 새롭지요. 아직 두렵지는 않지만 이제 의식을 잃게 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는 힘없이 한 손을 내어줬다.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은 하나의 존재의 형태인데 나 자신의 형태가 이미 해체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군요. 당신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렇게 서 있으니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안나 세르게 예바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앉아요. 곁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제 병은 전염되니까요. 안나 세르게 예바는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바자로프가 누워있는 소파 옆의 안락의자에 앉았다. 참 너그러우십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당신은 정말로 젊고 생기 넘치고 깨끗하군요. 그런데 이렇게 누추한 방에 있다니. 그럼 부디 안녕히 오래오래 사세요. 그게 무엇보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인생을 즐기세요. 날 봐요. 얼마나 추한 꼴입니까? 반쯤 짓밟힌 버러지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 꼴을 하고 죽어가면서도 나는 많은 일을 한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죽어? 난 거인이고 할 일이 많은데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거인의 과업은 어떻게 하면 의연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뿐입니다. 누구도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그러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난 꼬리를 흔들며 아양을 떨지는 않을 테니까. 바자로프는 말을 멈추고 한 손으로 컵을 더듬어 찾기 시작했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장갑도 벗지 않고 급에 질려 숨을 쉬면서 그에게 물을 먹여주었다. 당신은 날 잊을 겁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러시아가 훌륭한 인물을 잃어버렸다고 당신에게 말할 테지요. 어리석은 말이지만 노인의 환상을 깨지는 마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줘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찾아봐도 당신들 상류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니까. 러시아는 내가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필요하죠? 재화공이 필요해. 재봉사가 필요해. 고기장수가. 고기를 팔고 있어. 고기장수가. 잠깐만요. 혼란스러워. 여기 숲이 있네. 바자로프는 이마 위에 손을 얹었다. 안나 세르게 예바나는 그에게 몸을 숙였다. 예브게니 바실리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고 몸을 반쯤 일으켰다. 안녕히
그가 갑자기 힘을 줘 말했다. 눈에서 마지막 광채가 번쩍였다. 안녕히, 그때 나는 당신에게 키스하지 않았지요? 꺼져가는 램프를 불어줘요. 그러면 곧 꺼질 겁니다. 안나 세력의 예번은 그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베개 위에 머리를 떨어뜨렸다. 이제 어둠이야. 안나 세력의 예번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어떻게 되었지요? 바실리 이바니치가 속삭이는 소리로 물었다. 잠들었어요. 그녀는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자로프는 이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운명이었다. 저녁 무렵에 그는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죽고 말았다. 알렉세의 신부가 그에게 종교의식을 거행했다. 도유식이 끝나고 석류가 그의 가슴에 닿았을 때 그의 한쪽 눈이 떠졌다. 제복을 입은 사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로, 성상 앞의 촛불을 보자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공포의 전율 같은 것이 떠오르는 듯 했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집이 사람들의 곡소리로 가득 찼을 때 갑자기 바실리 이바니치가 광분하기 시작했다. 나는 원망할 거라고 말했어. 그는 분노로 타오르는 얼굴을 찌푸리고 누군가를 위협하듯이 주먹을 공중에 휘두르며 목신소리로 부르짖었다. 난 원망할 거야. 하늘을 원망할 거야. 아리나 블라시에브나가 눈물범벅이 되어 그의 목에 매달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나란히 나중에 안피 수식하는 하인들방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한낮의 양들처럼 머리를 숙이고 계셨지. 그러나 한낮의 무더위가 지나가면 저녁이 오고 또다시 밤이 오기 마련이다. 그러면 괴롭고 지친 사람들은 조용한 은신처로 돌아가 달콤한 잠을 잔다. 네, 28번째 글, 이제 마지막 글입니다. 28. 6달이 흘렀다. 하얀 겨울이 계속되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의 괴기한 정적, 두껍게 쌓여 뽀드득거리는 눈, 나무 위에 핀 장밋빛 서리, 연한 에메랄드빛 하늘, 굴뚝 위로 피어오르는 모자 모양의 연기, 문이 열리면 순식간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김, 마치 무언가에 물린 듯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람들의 건강한 얼굴, 추워서 몸뚱이가 언 말들의 분주한 질주. 1월의 하루도 벌써 이렇게 저물어갔다. 저녁 추위는 움직이지 않는 공기를 더욱 세게 조였고 핏빛 저녁 노을은 빠르게 사라져갔다. 마리노 마을의 지주저택 창문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검은 프로코트에 하얀 장갑을 낀 프로코피치가 유난히 엄숙한 표정을 하고 7명분의 식기를 식탁 위에 차려놓고 있었다. 일주일 전 마을의 조그만 교회에서는 두 쌍의 결혼식이 정인도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아르카디와 카차,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와 페네치카의 결혼식이었다. 오늘은 일 때문에 모스크바로 떠나는 파벨 페트로비치를 위해 동생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여는 송별년이 있는 날이었다. 안나 세르게 예번에는 젊은 부부에게 넉넉하게 재산을 나눠주고는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 모스크바로 떠나버렸다. 정각 3시에 모두가 식탁으로 모였다. 미차도 함께 식탁에 앉혔다. 어느새 미차에게는 반짝이는 금빛 모양의 두건을 쓴 유모가 딸려 있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카차와 페네치카 사이에 앉았고 신랑들은 각각 자기 신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최근에 많이 변했다. 둘 다 더 멋있어지고 남자다워졌다. 파벨 페트로비치만은 다소 수척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표정이 풍부한 그의 얼굴에 훨씬 우아하고 귀족다운 느낌을 더해주었다. 페네치카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산뜻한 비단 옷에 머리에는 넓은 벨벳 장식을 달고 목에는 금 목걸이를 한 채 경건하게 앉아있었다. 이 경건한 태도는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저를 용서하세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용서를 구하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들 모두 다소 어색하고 약간 슬프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주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다. 마치 모두가 합의해서 어떤 소박한 희극이라도 연출하는 듯 서로를 배려하고 친절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카차는 누구보다도 침착했다. 그녀는 신뢰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니콜라이 페드로비치가 이미 며느리를 몹시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기 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손에 들고 파벨 페트로비치를 향해 돌아섰다.
친애하는 형님, 형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려 합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려고 해요. 그가 말문을 열었다. 물론 잠시 동안이지만요. 그러나 나는 형님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나는 연설을 할 줄 모르는 게 문제야. 아르카디, 너가 말해라. 아버지,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준비를 했는데도 이 모양이구나. 형님, 그저 형님을 끌어안고 평안을 빌게 해주세요. 그리고 되도록 빨리 우리에게 돌아와요. 파벨 페트로비치는 모든 사람들과 키스를 했다. 물론 미차도 빼놓지 않았다. 페네치카의 손에도 키스를 했다. 그녀는 아직 격식에 맞게 손 내놓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두 번째 딸은 술잔을 들이켜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다. 그럼 친구들 안녕. 끝맺은 말로 한 영어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감명을 받았다. 바자로프를 추억하며 가차가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는 남편과 자문을 부딪혔다. 아르카디는 대답 대신 그녀의 한 손을 꼭 쥐었으나 이런 건배를 큰 소리로 제안할 수는 없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아마도 독자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우리가 묘사한 각각의 등장인물이 바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장래 러시아의 정치활동가로 일하게 될 매우 현명하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감각과 확고한 의지, 그리고 뛰어난 말솜씨까지 겸비한 법률가와 최근에 결혼했다. 그는 젊고 선량하지만 냉철한 사람이다. 그 결혼은 애정이 아니라 굳은 신념에 의해 행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으니 행복을 누리고 아마 사랑도 얻을 것이다. 공작에 따른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그날 바로 모두에게 잊혀져 버렸다. 키르사노프 부자는 마리노 마을에 정착했다. 그들이 살림살이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아르카디는 열성적인 농장 경영자가 되었고 농장은 벌써 꽤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농노 해방의 조정관이 되어 힘껏 애쓰고 있다. 그는 쉬지 않고 자신의 담당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긴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농부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 즉 농부들이 지칠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는 교양에 있는 귀족들이나 무식한 귀족들, 양쪽을 모두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다. 교양 있는 귀족들은 마늘 콧소리로 발음하면서 만치파치아, 이 말은 뭐냐면 에만시파치아, 해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 하네요. 해방을 줄여서 만치파치아로 발음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방은 농노 해방을 뜻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치파치아에 대해 따로 때론 멋있게 때론 우울하게 말했고, 무식한 귀족들은 연명할 문치파치아, 이거 만치파치아를 비난조로 문치파치아로 발음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치파치아라고 거칠게 욕설을 해댔다. 교양 있는 귀족들에게나 무식한 귀족들에게나 그는 너무나 연약했다. 카테리나 세르게예브나는 아들 콜야를 낳았고 미차는 벌써 힘차게 뛰어다니며 수다스럽게 떠들어댔다. 페네치카, 즉 페도시아 니콜라예브나는 남편과 미차 다음으로 며느리를 아꼈다. 카차가 피아노 앞에 앉으면 페네치카는 온종일 그 옆에를 지키며 마냥 즐거워했다. 말이 난 김에 하인 표트르에 대해서도 언급하자. 어리석으면서도 그 드럼을 부르기 좋아하는 그의 행동은 완전히 굳어졌고 에자를 모두 유로 발음하는 버릇까지 생겼다. 가령 페테리를 테페리를 투표리로 발음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결혼을 했고 꽤 많은 지참금도 받았다. 신부는 시내의 채소밭주인 딸로 그녀는 단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훌륭한 구혼자 두 사람을 거절했었다. 그런데 표트르는 시계뿐만 아니라 에나멜 반장화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드레스덴의 드벨 테라스에서, 이거는 독일 엘베 강변을 따라 난 산책로인데 드레스덴의 옛 성벽 위에 있다고 하네요. 이 명칭은 폴란드 왕 아우구스트 3세 때의 장관인 하인리 브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드레스덴의 버릴 테라스에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즉 산책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백발이 성성한 50살 가량의 한 남자를 만날 수 있다.
통풍을 앓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 멋진 용모에 우아하게 옷을 입은 이 남자는 오랫동안 상류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느낌을 풍긴다. 이 남자가 파벨 페트로비치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국으로 나갔다가 드레스덴에 눌러앉아서 주로 영국인들 혹은 러시아 여행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 그는 소박하고 겸손하게 영국인들을 대했지만 품위는 잃지 않았다. 영국인들은 그를 약간은 따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완벽한 신사라고 여기며 존경했다. 러시아인들을 대할 때면 그는 훨씬 허물없이 행동하며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고 자기 자신과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가 하면 매우 멋지고 태연하고 점잖게 보였다. 그는 슬라브주의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상류사회에서 매우 존경할 만한 일로 간주된다. 그는 러시아 서적은 하나도 읽지 않으며 그의 책상 위에는 농부의 집신 모양의 은재 재떨이가 놓여있다. 러시아 여행자들은 종종 그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닌다. 한때 반개혁적인 입장을 취했던 마트베이 일리치 콜라진도 보헤미아 온천으로 가는 길에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 보헤미아 온천은 체코의 칼스바트와 마리엔바트에 있는 온천을 말한답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현지 주민들과는 잘 만나지 않지만 현지 주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다. 궁정 연주회나 극장의 입장권을 키르사노프 남자 각하처럼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 그는 언제나 힘이 닿는 데까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작은 소동을 일으키곤 한다. 한때 사교계 유명인사로 이름을 날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에게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이다. 교회에서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심경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교회의 한쪽 벽에 몸을 기댄 채 괴로운 듯 입술을 깨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게 성호를 걷는다. 쿠크 신하도 외국으로 갔다. 그녀는 지금 하이델베르그에 있는데 자연과학이 아니라 건축을 연구하고 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녀는 예전처럼 대학생들과 교제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델베르그에 몰려있는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하는 러시아 젊은이들과 친하게 지낸다. 이 러시아 대학생들은 처음 얼마 동안은 사물에 대한 진지한 견해로 순진한 독일인 교수들을 놀라게 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한 무위와 철저한 게으름으로 다시 교수들을 놀라게 한다. 시트니코프는 페테르부르크에 있다. 산수와 질소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만심으로만 가득 찬 두세 명의 화학 전공자들과 위대한 엘리세이비치와 함께 다니며 시트니코프는 자신 역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꿈을 꾸면서 빈둥거린다. 그는 바자로프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그는 누구한테 얻어맞았는데 얻어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체물을 잡지에 모호한 논문을 실어 자기를 때린 자를 급쟁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그는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부른다. 시트니코프의 아버지는 예전과 같이 아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며 그의 아내는 그를 바보라고 그리고 문학가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한 벽촌에 조그만 마을 공동묘지가 있다. 러시아의 거의 모든 공동묘지가 다 그렇듯이 이 공동묘지도 서글픈 모습을 하고 있다. 공동묘지를 에워싼 도랑은 오래전부터 잡초로 뒤덮였다. 잿빛 나무 십자가들은 옆으로 기울어진 채 예전에 한번 페인트 칠을 했던 십자가가 지붕 밑에서 썩어가고 있다. 돌비석들은 마치 누군가가 밑에서 떠밀어 올리기라도 한 것처럼 조금씩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가지가 꺾인 두세 그루의 나무가 빈약한 그늘을 겨우 만들고 있다. 양들은 제멋대로 무덤 사이를 어슬렁거린다. 그러나 그 무덤들 가운데 사람의 손길도 닿지 않고 동물의 발에도 짓밟히지 않은 무덤이 하나 있다. 그저 새들만이 그 위에 앉아서 새벽에 노래를 부를 뿐이다. 철책이 무덤을 둘러싸고 있고 어린 전나무 두 그루가 양쪽 끝에 심겨져 있다. 이 무덤에 예브게니 바자로프가 묻혀 있다.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서 이미 노시한 부부가 자주 이 무덤을 찾아오곤 한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온다. 울타리에 가까이 다가가서는 무릎을 꿇고 쓰러져 오랫동안 서럽게 울면서 말 못하는 비석을 빤히 쳐다본다. 이 비석 아래 그들의 아들이 누워있다. 그들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으면서 비석에 앉은 먼지를 털고 전나무 가지를 다듬어 주다가 다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 거기에 있으면 아들에게 더 가까이 있고 아들과 관련된 추억에 더 가까이 있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정말로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이 헛된 것일까? 정말로 사랑, 그 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랑이 무력한 것일까? 오, 아니다. 아무리 정열적이고 죄 많은 반역의 심장이 그 무덤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무덤 속에 자란 꽃들은 순진무구한 눈으로 평온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 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나 무심한 자연의 위대한 평온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화해와 무궁한 생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예, 이반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모두 읽었습니다. 끝이 좀 슬프네요.